네, 안녕하세요. 도산 안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경영학 예상 문제 배포해드렸었던 거 같이 문제 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질문을 해주시는 거 보면 공부가 한참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험 공부는 잘 하고 계시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강의도 들으셨고 기출 해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컴시비티 사이트에서 모의고사로 시험을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건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생각, 첫 번째가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이제 시작하신 거죠. 모의고사 풀고 이렇게 하시는 거면. 그럼 내가 아는 게 몇 개 없어서 깜짝 놀래요. 와, 나 이러다가 1차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쉽다고 했는데. 강의도 듣고 도산 안땅에 하나도 다 있는데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사용했던 수많은 것들은 제 겁니다.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걸로 만들려면 스스로 학습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복습이죠. 제 강의만 들으신 분들은 막상 시험 문제 풀려고 하면 한 20% 정도 생각이 날 겁니다. 나머지 80%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다시 강의를 찾아봐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분명히 이해한 것 같았고 재밌게 강의를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뭐야? 사기당한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이 할 텐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여러분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고 있었던 모든 강의는 제 거라고 말씀드리게 뭐 저작권이나 소유의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셨을 거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는 거죠. 왜? 다 경험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공부를 하고 계실 건데 안 외워지는 거는 외우고 계실 거고, 제가 외우라고 했었던 거는 외우셨겠죠. 근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외워야 되는 게 더 많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부터 하는 게 진짜 공부다. 저는 그 진짜 공부를 2차 시험 보기 2주 전에 깨달았어요. 1차도 아니고 2차에서요. 1차 합격한 것도 신기할 정도야. 1차는 반복을 하고 익숙해지고 계속 쳐다보면 문제에서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60점 이상은 맞을 수 있다라고 계속 푸시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2차 시험, 3차 시험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글로도 나오고요, 말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해서 눈에 익히고 보고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좀 단단하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공부 2차나 3차 공부하는 방법에서는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을 생각해 보면서, 답을 보지 않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무슨 답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은 이렇게 적는 게 맞는 걸까? 라고 5분 이상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문제당. 그래야 그때서 비로소 뇌가 돌아갑니다. 사고라는 걸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정답에 대한 5가지는 이거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답을 맞춰보셔야 기억력이 오래 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차 시험 끝나면 2차 공부를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뭐 작년 10월부터 준비하신 분들은 쭉 같이 나가시면 되고, 제가 알기로는 1월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상당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2차 시험을 포기할 게 아니라 1차 시험이 끝나서 가다반으로 합격을 확인한 다음에 그 2시 30분부터는 2차 공부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2차 공부할 때 단순히 읽고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대답은 무엇일까? 왜 이런 대답이 있을까? 이 질문을 다시 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도산 안땅의 커리큘럼을 작년부터 따라오고 계셨던 분들, 이제 모의고사 푸는 거에, 반복 푸는 거에 들어가신 분들, 굉장한 고통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내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방법이 없진 않아요.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한 공부를 내일도 하고 그 다음 날도 하고 그냥 반복적인 행동을 시험 전날까지만 반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합격하십니다. 뭐 요령도 없고 쉽지 않다라는 거를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깨달으셨을 거예요. 이게 좀 더 쉬운 방법이라는데, 이렇게 하면 단기 합격한다는데, 이런 방법들은 어느 정도 된 사람들한테 통하는 얘기지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는 그냥 반복하고 눈에 익히는 거를 더 많이 하고 짧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이 해야겠죠. 눈에서 피가 날 때까지 하셔야겠죠. 네. 그래야 남들 하는 거에 반이라도 따라가겠죠.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지금은 지칠 때가 아니라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산 안땅 교재 구매자 이벤트였던 모의고사 무한 패스 이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민츠버그 들어는 보셨죠? 왜냐면 우리 경영학 시험 문제에 지문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민츠버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경영학 쪽에서는 가장 최근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는 이론이고 널리 사용이 되고 가장 최신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제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문제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응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요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론에 따른 분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민츠버그는 조직을 연구를 해보니까 모든 조직은 5가지의 기본 형태로 나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구조. 표에 있는 내용이니까 적지 마세요. 그리고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사업부재 구조. 마지막에 뭐예요? 애드호크? 애드호크 팀. 이걸 뭐라고 해요? 임시 조직. 이렇게 해서 5가지 기본 형태로 나눴어요. 이게 뭐예요?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론. 경영학은 학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고 해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민츠버그가 오랜 연구 끝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앞에 꼭 조직 유형론 앞에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론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주요 이론들이 정립이 된 겁니다. 정립. 가장 최근이죠. 70년대에서 90년대는. 그렇죠? 우리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그 시대였겠죠. 네. 근데 요게 요때 정립이 돼서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영향력을.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겠죠. 나중에 이제 그 뭐야 산업안전 지도사 따가지고 뭐 사무소 차렸는데 경영의 경자도 모르고 경영을 하시면은 그냥 망합니다. 뭐 누가 밥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영원. 잘 운영하면 무한대로 벌 수 있는 게 기업이죠. 그래서 민츠버그는 이제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론이 있고 뭐 전략 사파리에서 10가지 전략 학파 그리고 문학 학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 깊게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설명만 한번 드려볼게요. 자, 단순 구조. 단순 구조라는 거는 뭐냐면 편의점 생각하면 돼요. 편의점 보통 사장님이 한 분 계시죠? 그래서 편의점 사장님이랑 요 밑에 이제 뭐 가족 경영하는 거 빼고 알바생들이 있겠죠. 알바 1, 알바 2, 알바 3. 그래서 사장님이 물건 발주도 하고 뭐 물건 정리도 하고 다 하시겠지만 총괄적으로 경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알바 1, 알바 2, 알바 3에게 각각의 업무를 줘야겠죠. 오전에는 물류가 들어옵니다. 물류. 오후 오전에도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공산품 이런 게 들어와요. 라면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고요. 오후에는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들어옵니다. 아이스크림. 냉동. 그리고 저녁에는 삼각김밥이랑 샌드위치 이런 게 들어오고요. 새벽에는 경마지라고 있어요. 경마지. 경마 그 도박하시는 분들 계시죠? 분들이 몇 번만 이런 거 추천해주는 경마지가 들어오고 요즘에는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신문도 같이 들어왔었습니다. 신문도. 뭐 잡지. 이렇게 해서 물류가 나눠서 들어와요. 그럼 알바 1, 알바 2, 알바 3에게 각각 업무를 줘야겠죠. 물류가 들어오면 재고 체크를 해서 어디다 쌓아놔라 아니면은 비치를 해놔라. 새로 들어온 거는 이름 명판을 달아놔라. 뭐 이런 업무들을 지시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이 사장님이 누구랑 의논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넌 오늘까지 이거 하고 퇴근해라 라고 할까요? 그냥 단순 명령이죠. 그리고 지시하는 거죠. 지시하는 거는 집권화라고 합니다. 회의해서 하의 상달을 하는 거는 상소를 올리는 거는 뭐예요? 분권화라고 합니다. 의사결정에 따라서 집권한지 분권한지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선정할 때 편의점 사장님이 그냥 그 재고관리 프로그램 들어가서 이거 필요한데? 뭐 아사히 생맥주 이런 거 재고가 많이 없다라고 했을 때 발주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누구보다 빠르게 발주를 넣어서 우리 편의점으로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게끔 해야겠죠. 그럼 의사결정을 알바생들이랑 의논할까요? 아니면 혼자 보통은 결정을 할까요? 보통은 혼자 결정하겠죠. 그래서 단순하고 역동적입니다. 변화에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분권화되어 있는 집단에는 이번에 이게 좀 괜찮다. 근데 나는 그거는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이러면서 의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급진적으로 뭘 하기가 애매해져요. 의사결정이 복잡하다. 자, 그러면 다음에 기계적 관료제는 뭐냐? 기계적 관료제는 말 그대로 관료제입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지시, 명령이 내려오는 구조예요. 근데 덩어리가 커서 한 3,000명씩 이래. 상시 근로자가 3,000명이야. 근데 여기에 이제 의사 결정권자가 하고 싶은 대로 의사를 막 변경할 수 있을까요? 혼란이 오겠죠. 대혼란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3,000명이 되기 전에 작은 규모일 때부터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확장시켰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3,000명이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업무에 표준화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삼성전자의 그 기흥 사업장 가면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디서 그런 사람들이 다 나왔나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점심시간 되면 다 쏟아져 나오거든요. 뭐 이천 하이닉스 공장도 마찬가지고. 이거 언제 저렇게 출근했대?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식당에서 다 수용을 하지 못하니까 또 점심시간을 세분화 했어요. 뭐 너는 12시 10분에 가서 먹어, 너는 20분, 30분, 이런 식으로 점심시간도 10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고. 그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뭔가의 의사결정을 했다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전달할 수 있냐? 매번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업무의 표준화를 만들어 놓고 도제제도 등을 활용을 해서 신입사원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이 표준 업무 프로세스부터 익히고, 그리고 우리 회사의 문화를 알려주고 시스템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지시 명령은 수직적이 맞지만 의사결정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집권과 분권에서는 제한된 수평적 분권화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기계적 관료자의 특징이고, 업무는 어때요? 단순하고 안정적이죠. 내 자리에 가서 내 파트에 맞는 부품을 생산하거나 제조하면 되는 거니까, 제작하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안정적이고, 오늘 할 일이 내일 바뀔까요? 아니죠. 오늘 할 일 내일도 하고 내일 모레도 하고 계속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고 안정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그런 대기업의 공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제조업체. 다음으로 이제 전문적 관료제인데, 전문적 관료제는 전문가 중심의 자율적인 구조입니다. 이 대학 병원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라요. 대학 병원에서 뭐 의사인데, 다 같은 의사인데 뭐 나이가 더 많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수직적으로 할 수 있는 곳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존경심에서 나온다라고 하죠. 교수님이니까 그런 경력을 존중을 해주고 전문가로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존경을 하는 거지, 그 의사 선생님들이 막 야, 가서 걸레 빨아와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뭐 다른 데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들도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뭐 심장 관련된 것도 있을 거고, 외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안과도 있고, 그렇죠. 분야가 다 달라지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그런 과장님들이 다 다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각자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그걸로 자율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운영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환경은 복잡하죠. 외과 수술인데 어제는 다리 수술하고 오늘은 뭐 엉덩이 수술을 한다. 그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업무를 한다. 대신에 안정적이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평수직적 분권화라고 합니다. 전문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됐죠? 사업부 조직은 뭐였어요? 기능별 조직과 우리 사업부 조직이 있었잖아요. 사업부 조직은 조직이 많은 거죠. 뭐 여기 대기업 삼성이 있다라고 하면 삼성 반도체가 있을 거고, 디스플레이가 있을 거고, 삼성생명, 삼성물산 뭐 이렇게 있겠죠. 사업부 조직은 뭐예요? 이거 하나의 별도의 사업부를, 여기 이제 기능별 조직들이 합쳐져서 이 대규모 그룹을 만든 거죠. 이 그룹이 뭐예요? 사업부 조직이다. 하나의 큰 조직 안에 여러 개의 작은 조직이 존재한다. 근데 이것도 작은 조직이 아니죠. 이거 하나하나가 각 부서가 독립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에드워크 팀은 임시 조직입니다. 임시 조직. 연구소, 연구하는 공간. 그리고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복잡하고.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고, 여기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규칙이나 표준화되어 있는 업무 프로세스보다는 창의성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에드워크 러시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프로젝트 중심의 구조이면서 복잡하고 역동적이다. 그래서 선별적 분권화라고 해요. 의사소통. 그래서 여기에 표를 보면 이 두 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면, 옛날에 뭐 왕이라고 해볼게요. 왕이 모든 걸 결정하는 작은 왕국. 왕이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요? 여긴 왕이 왕이다고. 기계적 관료제는
규칙이 왕이다고, 전문적 관료제는 전문가가 왕이다. 사업부제는 왕국이다. 여러 개의 왕국. 에도크러시는 실험실이다. 왕은 왕이다. 규칙이 왕이다. 전문가가 왕이다. 여러 개의 왕국이 있다. 에도크 팀은 임시 조직이다. 임시 정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민츠버그는 조직 유형론을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츠버그는 조직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봤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작은 스타트업도 뭔가에 투자를 받거나 생산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계적 관료제로 넘어가겠죠. 계속 스타트업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작은 스타트업은 단순 구조가 맞아요. 한 명이 중심을 잡고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빠르게 해줘야 격변하는 시대에 빠르게 적응할 수가 있죠. 집권화와 분권화는 의사결정을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단순 집권화라고 하고, 분권화는 의사결정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또는 회의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을 분권화라고 한다. 그래서 이 내용도 중요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츠버그의 OP 전략. 그러면 이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 그래서 민츠버그는 이 질문에 대해서 5가지 전략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게보다 민츠버그의 OP 전략이다. 플랜, 플로이, 패턴, 포지션, 퍼펙시티브. 그래서 계획하고 계략, 책략, 그리고 패턴, 그리고 위치, 관점, 이렇게 5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플랜은, 전략은 이제 사전에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구조화된 행동 계획입니다. 계획은 그냥 사전에 세운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는 5년 안에 시장 점유율을 30% 달성할 거야. 그런 내용들의 계획이겠죠.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전략은 경쟁자가 예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교묘한 책략이나 방책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단기적인 전략입니다. 이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할인 행사를 한다든지 경쟁자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함으로써 우위를 가져간다. A회사가 경쟁사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비슷한 제품을 특별 할인으로 내놓아 버리는 거죠. LG나 삼성에서 열심히 전자제품을 만들어놨더니, 만들고 이제 출시하려고 했더니 샤오미의 실수, 대륙의 실수 이러면서 엄청 싸게 내놓죠. 근데 자꾸 치킨 게임이 되고 제조업들이 점점 힘들어진다라고 그러잖아요. 자, 패턴 보겠습니다. 전략은 특정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행동 패턴으로 계획 없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조직의 일관된 행동을 의미한대요. 이 조직은 이 정도 시기에는 1월에는 어떤 패턴을 보이고 5월에는 또 어떤 패턴을 보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획 없이 나타나는 게 일관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보다 패턴이다. 그래서 B회사가 매년 특정 시점에 할인 행사를 개최한대요. 뭐예요? 블랙 프라이데이? 11월쯤인가요? 그쯤 되면은 엄청 할인을 할 거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 아직 2월 23일밖에 안 됐지만 우리는 11월이 되면 전자제품을 엄청 싸게 살 수 있는 특가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사면 되겠다. 그럼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일정한 패턴을 인식시켜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자, 포지션은 기업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정의하며 시장 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위치 선정입니다. C회사가 프리미엄 시장을 타겟으로 고급 제품을 출시해서 시장에서 고급 브랜드로 자리 잡는 전략입니다. 요즘에는 중국에서도 엄청난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개발돼서 나오고 다양한 물품들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차별화 전략으로 고급화를 가자. 남들이 팔지 않고 남들이 보지 않는 거. 나는 특별하니까. 이런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을 캐치해서 고급 브랜드로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죠. 거기보다 위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면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틈새 시장. 관점은, 전략은 조직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에 근거한 관점으로 조직 문화와 전략적 방향이 일치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D 회사가 지속 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제품을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생산하는 전략입니다. 그렇죠.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는 조금 더 저렴한 원재료를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독이 되면 저렴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속 가능성이다. 지금 당장은 몰라줘도 결국에는 품질이 좋고 꾸준한 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ESG 경영을 하면서 하겠다. 그런 거죠. 그게보다 관점이다. 여기 밑에 문제 다 풀어보셨죠?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민츠버그의 OP 전략 개념 중 조직의 일관된 행동 패턴을 나타내는 건 뭐예요? 그 패턴이죠. 이 문제 굉장히 쉬웠네요. 그죠? 민츠버그가 제시한 경영자의 역할 중 조직의 공식적인 대표로서 의식에 참석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요 위에 걸 안 하고 왔군요. 자, 위에 올라가서 헨리 민츠버그의 경영자 역할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직에 맞는 경영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역할 유형으로는 대인적 역할, 정보적 역할, 의사결정 역할,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나뉘고요. 여기 안에서도 또
대표자, 리더, 연결자 뭐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총 10가지죠. 자, 대표자라는 것은 조직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공식적인 행사나 의전에 참여한다. 누구 생각하면 돼요? 제드래곤 생각하면 되죠. 자, 리더는 조직 구성원을 지도하고 동기부여를 줘서 지속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전 구성원을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어서 나아가는 사람이죠. 그게 뭐다? 리더다. 리더의 역할도 해야 되고 연결자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내부 및 외부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관계를 유지하겠죠.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내부에서도 뭔가의 보고를 계속 받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최고 의사 결정자니까. 아무리 큰 회사라도 결정자에게 보고가 올라가야 되는 거는 당연히 올라가야겠죠. 정보적 역할, 감시자, 내부 및 외부 환경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전파자, 조직 내부에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대변인, 조직을 대표해서 외부에 정보를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하죠. 뭐 큰 세미나라든지 기술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우리의 핵심 기술,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 앞으로 10년, 미래 10년 안에 이런 먹거리가 있을 건데 우리는 이런 위치에서 이런 거를 선점해서 개발하겠습니다. 라는 정보를 내부에도 전달해줘야 되고 외부에도 전달해줘야 된다. 근데 이 감시자, 전파자, 대변인의 각각의 역할이 이어져서 설명을 알고 계셔야겠죠. 해설을. 전파자는 말 그대로 조직 내부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거. 대변인은 조직을 대표해서 밖에 나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감시자는 내부 및 외부 환경에서 생기는 정보들을 수집을 하는 거죠. 감시자, 모니터, 그죠? 그리고 의사결정 역할은 기업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변화 및 혁신을 추진해야 되고요. 문제 해결자로서는 위기나 갈등 상황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원 배분자는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해야 되고요. 협상자는 조직 내부에서 협상과 조정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내려가서 문제 마저 보겠습니다. 민츠버그 별거 없죠?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자, 문제 풀어볼게요. 민츠버그가 제시한 경영자의 역할 중 조직의 공식적인 대표로서 의전 뭐였어요? 대표자였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민츠버그의 10가지 경영자 역할 중 정보적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감시자 있었고, 그쵸? 전파자 있었고, 대변인 있었죠. 협상자는 없었다. 협상자는 뭐였어요? 의사결정 역할에 속한다. 자, 민츠버그의 조직구조 유형 중 높은 공식화와 표준화를 특징하는 높은 공식화와 표준화, 이 두 개를 특징으로 하는 거 뭐예요? 기계적 관료제죠. 그냥 표준화가 없었어. 높은 공식화, 역동적이야. 그럼 단순구조. 전문가들에 의해서 수직, 수평적, 분권화야. 그러면 전문적 관료제. 임시체제는 임시조직, 뭐 연구소 같은 거 그런 내용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 풀면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민츠버그가 비판한 전통적 전략 수립 방식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야? 방금까지 배운 거랑 또 좀 다른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 전략 방법을 또 알아야 돼요. 전통적인 거. 민츠버그가 있기 전에. 민츠버그가 이걸 비판하면서 무슨 전략 사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한 거거든요. 전통적인 전략 수립 방법을 알면 되겠죠. 전통적 전략 수립 방법으로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계획을 세워요. 조직 구조에 대해서, 조직 유형론에 의해서 이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스템을 아예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설계해서 전략은 청사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스왓 분석. 우리 회사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기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전략을 설계하고, 전략 수립은 이제 최고 경영진이 또 담당하고 직원들은 이를 실행하는 방식이죠. 그런 게 이제 전통적 전략이고, 또 다른 거는 뭐 다 비슷한 건데,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기업의 위치가 전략의 핵심이다. 그래서 뭐 마이클 포터의 5포커스 모델을 활용해서 경쟁 우위를 분석하거나, 원가를 낮춰서 차별화 전략 같은 방법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그런 전략이란 건 뭐냐면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이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다. 맞는 말 같죠? 맞는 말이야. 이것도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으니까 사실. 근데 민츠버그는 이거를 비판합니다. 왜? 한 조직에서 전략은 계획이 아니라 과정이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세우는 게 아니라 실행하면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 조정하는 것이 그 조직을 유기적으로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거다. 너무 정해진 계획에 의존하는 거는 현실에서는 변화나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계획대로 어긋났을 때 또는 변수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전략 수립과 실행을 또 따로 본다. 전략은 최고 경영진이, 실행은 밑에 직원이 하니까 이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략은 실행 속에서 형성이 된다. 우리가 이런 방법, A라는 방법으로
전략을 세우고 가다가 변수를 만났어. 그럼 A로 이거 못 가는 거네가 아니라 A에서 이렇게 가면 되겠네 라고 바꾸는 과정이죠. 실행을 하면서 형성이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이 전통적 전략은. 요즘 MZ세대라고 하잖아요. MZ세대. 이 전통적 전략에는 MZ세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상충하고 이래야 되는 젊은 세대들이 뛰쳐나오고, 왜? 본인들이 사고하는 방식과 기존 기성세대의 사고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실 본질로 보면 같은 건데 그런 변화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 문화에 사로잡혀 있어서 너네가 조직이 싫으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뭐 이런 걸 강요한다는 거죠. 그리고 직관과 창의성을 무시한다. 같은 내용인데 맨날 하던 일만 하면 창의성이 당연히 없겠죠. 어제 하던 일 오늘 똑같이 하면 창의성이 뭐가 필요해. 그래서 혁신적인 전략이 나오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민츠버그가. 그러니까 민츠버그는 뭐예요? MZ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통적 전략 수립 방식은 기성세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비판한 거 뭐였을까요? 그러면 분석 중심의 사고로 창의성이 부족하다. 맞죠? 미래 예측을 미래를 예측하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혁신적인 전략이 나오기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전략 수립과 실행의 분리. 전략 수립은 경영자가 하고 실행은 밑에 직원이 하고 이게 분리된다고 했죠. 이거 맞습니다. 조직 문화의 중요성을 강화. 이거는 민츠버그가 비판한 내용은 아닙니다. 비판한 것은 너무 정해진 계획을 의존한다. 전략 수립과 실행을 따로 본다.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직관과 창의성을 무시한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략은 유연해야 되고 실행하면서 학습하면서 변화되는 과정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민츠버그의 전략 사파리에서 제시한 10가지 전략 학파 중 전략을 조직의 학습 과정으로 보는 학파는 무엇인가? 이제 10가지 학습 학파가 있는데요. 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설계 학파, 계획, 위치, 기업가, 인지, 학습, 문화, 정치, 환경, 구성. 이렇게 10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설계 학파는 말 그대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얘는 설계, 청사진 이런 거고요. 계획은 이제 세부적인 계획. 설계는 대략적인 설계. 그러니까 뭐 건축 설계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설계라고 하고, 계획은 몇 월에는 뭘 할 거고 앞으로 5년 뒤에는 뭘 할 거고 이런 게 계획이죠.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위치는 뭐였어요? 유리한 위치. 경쟁성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는다. 기업가는 리더의 직관과 비전이 중요하다. 인지는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학습은 전략은 시행착오 속에서 발전한다. 시도하고 학습하면서 개선한다. 문화는 조직의 가치관과 문화가 전략을 형성할 수 있다. 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전통과 공유된 신념을 바탕으로 문화학파라고 있습니다. 조직의 가치관과. 정치는 권력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전략이 결정된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줄을 잘 서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내부에 뭐 권력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협상이 중요할 수도 있고, 기업 내에서 뭐 정치나 선거 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정치 나오면 권력과 이해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환경. 전략은 환경에 적응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자, 구성은 다양한 전략 이론을 통합해야 한다. 그래서 10가지 학파로 나뉘는 거를 뭐라고 한다? 전략 사파리라고 한다. 이거 옆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전략을 조직의 학습 과정으로 보는 학파는 뭐예요? 그러면 학습 학파죠? 왜 이렇게 쉬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민츠버그가 주장한 우발적 전략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발적 전략의 의미는 조직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전략, 실행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전략. 변수가 생긴다 그랬죠? 정답은 C번. 자, 민츠버그의 경영자 역할 중 조직 내부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경영자 역할 중 내부 정보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 뭐였어요? 모니터한다 그랬죠? 감시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츠버그의 조직 구조 유형 중 전문가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일하며 낮은 공식화를 특징으로 하는 것. 전문가들의
자율성이 있고 낮은 공식화가 특징이다. 뭐예요? 전문가죠? 전문적 관료제. 자, 민츠버그의 OP 전략 개념 중 경쟁자에 대한 책략이나 계략을 의미하는 거 뭐였죠? 계획이었어요? 계략이었어요? 책략. 여기 플로이. 예. 너무 쉽죠? 민츠버그가 주장한 관리자의 대인적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인적 역할 뭐 있었어요? 리더, 대표자, 연결자 이렇게 있었죠? 정답은 4번. 자, 민츠버그의 조직 구조에서 전문적 관료제가 가장 잘 작동하는 환경은 무엇인가요? 전문적 관료제는 뭐였어요? 복잡하고 안정적이었죠? 정답은 1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츠버그의 조직 구조 유형 중 최고 경영자의 강한 리더십에 이거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편의점. 단순 구조죠? 민츠버그가 제시한 의사결정적 역할 중 자원을 할당하고 배분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자원 배분자겠죠? 자, 민츠버그의 조직 구조에서 임시체제, 에도크라시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요? 10번이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물어보는 내용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형태로 익히시는 게 가장 빨리 익힐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민츠버그가 제시한 전략 OP 중 퍼스펙티브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관점이었죠, 관점. 그래서 회사가 지속 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았으면은 모든 제품을 되게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생산하는 전략이 관점이었다. 퍼스펙티브, 그죠? 그러면 조직의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는 계획은 플랜이고, B가 조직 구성원의 공유된 가치와 인식, 이게 맞는 거고, 경쟁자를 상대로 하는 책략은 플로이, 행동의 일관된 패턴은 패턴. 그래서 정답은 B, 조직 구성원의 공유된 가치와 인식. 민츠버그의 경영자 역할 분류에서 정보적 역할의 주요 기능은 무엇일까요?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는 거죠. 그 안에는 감시자, 전파자, 대변인으로 구성된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계속 비슷한 문제 나오니까요. 좀 빠르게 볼게요. 민츠버그의 조직 이론 중 사업부 조직 핵심 조정 메커니즘 뭔가요? 사업부 조직 뭐였어요? 왕국, 다양한 왕국. 각 부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결과를 통해 조정과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거 좀 어려웠다, 그죠? 결과에 표준화입니다. 사업부 조직의 핵심 조정 메커니즘은 결과에 표준화다. 넘어가겠습니다. 민츠버그의 10가지 경영자 역할 중 협상자의 주요 책임은 무엇인가요? 10가지 경영자 역할 중 협상자의 주요 책임. 협상자 나오면은 뭔가 협상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정답은 B. 자, 민츠버그의 전략 사파리에서 문학학파의 전략 개념은 무엇인가요? 문학학파는 뭐였어요? 조직의 집단적 가치와 신념 중심의 전략이었죠. B번. 민츠버그의 조직 구조 유형 중 기업가적 환경에서 주로 나타나며 최고 경영자가 핵심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는 무엇인가요? 최고 경영자가 핵심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 단순 구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츠버그의 전략 형성 이론에서 장인적 전략화의 개념은 무엇을 강조하나요? 또 어려운 말 나왔다, 그죠? 처음 듣는 말 나와가지고 또 당황했을 텐데, 장인적 전략화라는 거는 여기 써있잖아요, 그죠? 전략을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 장인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장인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연습과 노력을 한 끝에 장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인적 전략화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으로 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 내부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된다. 요 키워드입니다. 민츠버그의 연구에 따르면 관리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관리자들의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게 뭐예요? 회의 및 대인적 상호작용입니다. 자, 민츠버그가 주장한 조직의 5가지 기본 부문에서 혁신과 창의성을 담당하는 부문은 무엇일까요? 이 조직의 5가지 기본 부문을 또 알아야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전략적 정상, 중간 관리자, 운영 핵심, 기술 전문가, 그리고 지원 부서.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어요. 기본 부문. 전략적 정상으로는 뭐예요? 조직의 방향을 설정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CEO라든지 이사회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중간 관리자는 부장, 팀장급이겠죠. 운영하는데 핵심인 사람들은 기술자입니다. 기술자. 그리고 기술 전문가로는 연구개발팀. 그리고 지원 스태프에는 법무팀, 재무팀, 홍보팀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혁신과 창의성을 담당하는 부분은 뭐 법무팀이라고 하면은 할 수 있지만 홍보팀이나 IT 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혁신과 창의성을 가지고 광고를 하겠죠. 그래서 스타벅스를 보통 예를 많이 들어요. 스타벅스. 스타벅스의 전략적 정상은 누구예요? CEO. 중간 관리자는 누구예요? 매장 관리자라고 보면 됩니다. 매장 관리자, 관리자급. 바리스타 말고요. 운영 핵심은 바리스타겠죠. 기술 전문가는 이제 연구소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뭐 음료를 개발하거나 뭐 교육을 하거나 이런 걸 담당합니다. R&D 팀. 그 지원 스태프는 누구였냐면 모바일 주문 개발. 요즘 스타벅스 갈 때 스타벅스 가서 주문하시는 분 계신가요? 뭐 계실 수는 있죠. 요즘 핸드폰으로 주문하면 가면 나와 있습니다. 가면서 이제 주문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그 차로 주문했잖아요. 차로 가서 가기 전에 미리 그 스마트폰 어플로 주문을 해놓고 가면 내 음료가 나와 있다. 그래서 바쁜 점심시간 때 스타벅스 한 잔 먹으려고 하면 미리 주문해놓고 가죠. 그런 거를 이제 개발한 거예요. 이런 게 혁신과 창의성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적으셨죠?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볼까요? 혁신과 창의성은 지원부서다. IT팀, 그죠? 어플 개발. 법무팀은 뭐예요? 계약 문제를 해결하겠죠? 법정 싸움뿐만 아니라 계약 문제들, 다 계약서 쓰는 거 법무팀이 하잖아요. 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민츠버그의 조직 구조 중 기계적 관료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산업은 무엇인가요? 기계적 관료제가 스타트업 아니고요. 대량 생산 공장이죠. 연구개발도 아니고 비정부 조직도 아닙니다. 정답은 B번. 자, 26번. 민츠버그의 전략 사파리에서 제시한 10가지 전략 학파 중 전략을 정치적 과정으로 보는 학파는 무엇인가요? 정치적 과정으로 보는 학파는 뭐예요? 정치학파겠죠? 민츠버그의 조직 구조에서 중간 관리자 계층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중간 관리자 뭐였어요? 매니저, 관리자, 바리스타를 그 매점 관리자죠. 매점 관리자. 주요 역할은 뭐겠어요? 상위 전략을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변환하고 조정한다. 그렇죠? 본사에서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이 매장 관리자가 이 정책을 받아서 실행 가능하게끔 변환해야겠죠. 정답 B번. 자, 민츠버그의 경영자 역할 중 기업가, 엔터프러너십이라고 하거든요. 기업가 정신. 역할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요? 조직 내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역할,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학생들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교육을 했었어요. 엔터프러너십.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가가지고 이제 수업을 해줍니다. 4가지 위인들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거, 빌 게이츠, 한 명이 또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한 명 또 누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에 없던 거를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이거를 만들 때 기업가 정신이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 불편한 걸 찾아라요. 불편한 거. 사소한 거라도 불편한 거.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전지를 주고 그림을 그리라고 해요. 조별로. 그럼 이제 신기한 거 많이 나옵니다. 아이템들. 우산인데 요즘은 있죠. 여기에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름에 우리나라는 이제 습도가 높으니까 우산 쓰고 있으면 엄청 습하고 덥고 짜증나고 불쾌하잖아요. 근데 이걸로 이제 통풍을 시켜주는 거죠. 통풍 시원하게. 이런 아이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심장이 약한 사람, 심장 박동수가 약한 사람에게 이제 옷 안에 패드를 넣어서 박동수가 낮아지면 바로 SOS, 경찰서로 알림이 가는 이런 제품들도 있었고, 정말 신기한 제품들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뭐다?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역할이 기업가의 역할입니다. 네. 자, 민츠버그의 조직 이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이제 스마트 안전모인데요. 지금 뭐 건설 현장이나 저희 뭐 제조나 생산이나 뭐 이런 데서 안전모 쓰잖아요. 근데 안전모를 쓰면 부속품들이 많이 달립니다. 어두운 곳에 일하는 분은 이제 헤드 랜턴도 달아야 되고, 전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검전기라고 해서 여기 배터리 이렇게 달려가지고, 전기 근처에 가면은 알람이 울리는 이런 것도 달아야 되고, 그리고 위에다가 날씨 알림이라고 해가지고 색깔 변하는 테이프도 붙여야 되고, 이름도 붙여야 되고, 형광펜띠도 붙여야 되고, 정신없이 뭐 안전모에다 이것저것 붙이잖아요. 뭐 안전교육 받으면 그 스티커 줘가지고 스티커도 붙여야 되고, 이런 거를 다 모듈화해서 덕지덕지 붙이는 게 아니라 좀 깔끔하게 안전모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지금 개발을 하든지 OEM을 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턱건도 좀 좋은 거 쓰고 머리 조이는 것도 좀 좋은 거 쓰고 내피도 좀 좋은 거 써서 다 이걸 다 모듈화 하는 거예요. 모듈화. 이미 이런 기능들이 있는 안전모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여기에 감성을 더하는 거죠. 감성.
지금은 있다라고 해도 어찌됐든 탈부착식이 많은데 저는 이제 모듈화해서 딱 맞게끔 꽂고 안 보이고 안전모는 딱 안전모의 그 기본 기능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근데 내가 뭐 전기 작업하는 사람이면 검정기 센서가 들어가는 모듈을 부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헤드라이트를 많이 써야 된다 그러면 헤드랜턴이 안전모 안으로 쏙 들어가는 그런 일체형으로 만든다든지. 그리고 경량화 해야겠죠. 이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안전모 쓰잖아요. 그러면 목이 너무 아파. 목이 무거워가지고 배터리까지 달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게 뭐다? 기업가 정신이다.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역할. 그걸 하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좀 간지가 안 나잖아. 안전모 쓰면 좀 간지도 좀 나고.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빈츠버그의 조직 이론에서 기술 전문가의 주요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기술 전문가, 새로운 음료를 개발하고 바리스타 교육하고. 그게 뭐예요? 조직 내 기술 및 업무 전체를 표준한다. 이게 주요 역할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빈츠버그의 전략 개념에서 의도된 전략과 실현된 전략의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의도된 전략은 경영진이 사전에 계획한 것이며 실현된 전략은 실제 실행된 결과이다. 이게 맞죠. 의도된 전략과 실현된 전략. 이게 다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과정이 중요하지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다. 저도 이렇게 안전모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중요한 거지, 많이 팔리고 안 팔리고 그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실패를 했다라고 해도 그 경험치가 남았으니까 그걸 토대로 또 다른 제품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빈츠버그의 조직 유형 중 기계적 관료제가 적합한 환경은 무엇인가요? 고도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환경 아니죠. 대량 생산과 같은 단순화된 작업 환경, 이게 맞습니다. 그렇죠? 빈츠버그의 조직 유형 중 단순 구조, 편의점, 수평적 나오면 틀린 겁니다. 높은 수준의 업무 표준화 공식화도 틀렸어요. 이건 뭐예요? 기계적 관료자. 그죠? 경영진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중앙 집중형 구조 맞습니다. 정답은 C. 다양한 부서로 나누어진 복합한 구조 아닙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빈츠버그의 조직 구조 중 전문적 관료제가 주로 적용되는 산업은 병원. C. 그죠? 이제 너무 쉽다, 그죠? 빈츠버그의 조직 구조에서 지원부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거 나오면 되겠죠? C. 빈츠버그의 조직 유형 중 임시체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임시체제, 에드호크라시, 유연하고 창의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 맞죠? 팀 중심의 작업 방식과 프로젝트 기반의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 맞습니다. 고도로 표준화된, 이건 뭐예요? 기계적 관료제죠? 정답은 C번.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 그쵸? 각 분야의 전문가가 왔으니까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해야겠죠? 다음, 빈츠버그의 조직 유형 중 기계적 관료제에서 중요한 부문은 무엇인가요? 뭐예요? 기술 구조겠죠? 자, 다음 문제. 사업부 조직에서 각 사업부의 주요 책임은 무엇인가요? 사업부조는 왕국이죠, 왕국. 그러면 이 각 사업부의 성과를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해야겠죠? B번이 맞습니다. 제품의 개발과 혁신을 책임하는 건 아니고요. 회사의 전체의 전략을 설정할 수도 없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울산과 디스플레이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죠? 전체 직원들의 업무 조정과 감독, 이거 다 어떻게 다 조정할 거예요, 그죠? 정답은 B. 각 사업부의 성과를 기준으로 자원을 각각 배분하는 거죠. 빈츠버그의 조직 유형론에서 중간관리자 계층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중간관리자. 매장 점장이죠?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위 전략을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변환하고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빈츠버그의 조직 유형 중 단순 구조가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인가요? 대규모의 공공기관은 기계적 관료제겠죠. 빠르게 변하는 스타트업이 맞습니다. 안정적인 대기업은 기계적 관료제, 고도로 전문화된 거는 전문화 관료제. 이렇게 이제 다 마스터한 겁니다. 이거 문제 풀면서. 자, 빈츠버그의 기계적 관료제와 전문적 관료제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계적 관료제는 고도로 표준화된 작업을 수행하고 전문적 관료제는 자율적인 전문가들이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A가 맞습니다. 네. 다음 우리가 좋아하는 테일러 나왔습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그래서 이거는 문제로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중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의 주요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노동자의 만족도 향상 아니죠. 생산성 극대화 맞습니다. 자본 비용 절감 아니고요. 환경보호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작업의 동작과 시간을 연구한 거죠. 자, 테일러가 주장한 시간 연구의 목적은 무엇인가? 노동자의 휴식 시간을 늘리기 위해 아니었습니다.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표준 작업 시간을 설정하기 위해서 맞죠? 그래서 하루에 10개를 무조건 만들어라. 근데 13개나 15개를 만들면 보너스를 지급하겠다. 9개 만들면 집에 가서 똥 싸라. 그 얘기였죠. 자, 과학적 관리법 동작 연구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노동자의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맞죠?
이런 건 다 틀렸습니다.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강조하는 최선의 방법, one best way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모든 작업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존재한다. 맞습니다. 왜? 누구는 잘 만들고 누구는 좀 못 만드니까. 가장 잘 만드는 사람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겠죠? 자, 과학적 관리법이 노동자와 관리자 간의 관계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노동자의 자율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관리자의 감독 역할을 강화했죠. 그래서 직장을 두어서, 포어맨을 두어서 관리 감독을 하게 했다. 협력 이런 거 없었다. 인간 대접을 못 받았다. 그렇죠? 테일러리즘의 주요 비판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자를 기계처럼 취급했어요. 노동자의 창의성을 무시했고요. 생산성 향상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노동자의 복지를 이런 거 없었습니다. 네, 정답은 D번. 자, 과학적 관리법에서 작업 표준화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노동자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아니죠. 생산 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현대 경영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인간관계론을 대체했다? 아니죠. 생산 과정의 과학적 분석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만들었다.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과정을 시스템하고 표준화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대잖아요.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면 생산성이 극도로 올라간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권과 인간관계와 조직관계 이런 것도 요즘은 다 중요시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생산성을 높이는 걸 베이스로 두되 인간을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주자. 이게 이제 요즘 트렌드죠. 그래서 생산을 많이 하면은 고임금, 요거는 그대로 가져가잖아요. 성과급 제도 그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돈 버는 게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가 더 자본주의화 되도록.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경영학은 학문이라고 해도 좀 인간적인 학문은 아니에요. 약간 돈 버는 학문. 돈 아니면 아무 쓸모가 없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학문입니다. 왜? 돈이 없으면은 조금 불편하니까. 돈이 많으면은 누군가 그러던데 다 공짜라고. 돈이 내가 100억 정도 있어. 100억. 통장에 100억이 있어. 그러면 뭐 편의점에서 물 사 먹는 것도 사실 공짜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뭐 배당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걸로도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수급이 되니까. 몇 억짜리 뭐 슈퍼카를 사는 거 아닌 이상, 그죠? 그런 걸 사도 근데 또 티도 안 나잖아요. 뭐 3억짜리 샀어. 97억 남았네. 나 이제 망했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과학적 관리법과 인간관계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노동자의 인간적 요소를 고려했냐 안 했냐 이 얘기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적용된 사례로 적절한 것은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다. 자, 다음 중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작업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생산성을 높인다. 맞죠? 노동자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니죠. 인간을 기계로 취급했다라고 했어요.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요. 관리자의 감독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지금과 크게 다른 느낌은 없어요. 그렇죠? 단지 노동자의 창의성을 존중을 해주는 편이죠. 요즘은. 다음 중 과학적 관리법의 원칙으로 틀린 것은 작업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노동자의 휴식 시간을 최대한다? 아니죠. 집에 가서 쉬어.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최선의 방법, 원 베스트 웨이를 찾아 적용한다. 맞습니다. 관리자와 노동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다. 맞습니다. 다음 중 테일러 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노동자를 기계처럼 취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맞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작업 과정을 표준화한다. 맞습니다. 노동자의 인간적 요소를 인간을 기계로 취급했다. 시간 연구와 통장 연구를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 이거 풀면서 또 자신감 좀 올라가셨겠는데 우리 형님들? 그래서 문제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리는 문제 나왔을 때 정확하게 이 테일러리즘이 뭔지 문제를 통해서 학습하는 게 빠르거든요. 네. 이렇게 쉽게 문제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테일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왜? 기출문제 2문제밖에 안 나왔으니까. 호선 실험은 아니죠?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할 게 많아서. 다음 중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현대 경영에 미친 영향 뭐였어요? 노동자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이게 틀린 거였죠. 다음 중 과학적 관리법의 장점으로 틀린 거. 노동자의 창의성이 극대화되지 않는 같은 문제 반복되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과학적 관리법 단점으로 틀린 것은 뭐 인간의 복지를 늘린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게 틀린 거겠죠. 다음 중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과 인간관계론의 차이점으로 틀린 것은 과학적 관리법은 생산성을, 인간관계론은 노동자의 만족도를 강조한다. 맞죠? 과학적 관리법은 노동자의 인간적 요소를 무시한다. 맞습니다. 인간관계론은 관리자의 감독 역할을 축소한다. 맞습니다. 과학적 관리법은 노동자의 자율성을 극대화한다. 아니다. 무시한다. 다음 중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적용된 사례는 포드의 컨베이어 시스템인데 틀린 거네요. 문제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쉽다고 그냥 바로 찍으면 안 돼요. 저처럼 됩니다. 이거 뭐예요? B. 호선 시험. 자, 다음 중 과학적 관리법의 주요 도구로 틀린 것은
시간 연구했고요. 동작 연구했고요. 작업을 표준화했습니다. 노동자의 동기부여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인간관계론에 와야 이제 노동자에게 동기부여도 해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민츠버그랑 이제 테일러 완전히 완벽 마스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겨울 정도로 같은 문제 풀면서 개념을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뇌에도 깊숙이 박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문제 드린 거는 직접 다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앞에 설명을 들어야 되는 내용의 문제들 몇 개 빼고는 충분히 혼자 풀 수 있는 문제니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끝!